이번 시간은 수입 관리에 대해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입 관리 목차입니다. 수입 관리 개요부터 수납자 등록, 또 진급, 수납자 관리와 종류별 징수 결의, 수납 처리, 그리고 조정 결의, 과원합까지 알아보고 전자자금 이체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아까 예산에서처럼 수입 문의 중에 가장 자주 묻는 질문도 추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의 개요입니다. 수입은 징수라는 결의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수납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 계획이 필요하고 세입 예산은 징수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세입 예산에 맞춰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수를 하기 위해 징수 대상이 필요하고 수익자 부담 수입에 대한 징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납입금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징수를 작성하면 수납 처리를 진행할 텐데요. 사립유치원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수납으로 수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자동이체를 통해서 수납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자동이체를 CMS와 EFT 이 두 가지만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CMS와 EFT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동이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납자가 필요하고 자동이체를 진행한다면 수납자의 계좌와 사전에 출금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금 동의가 완료된 계좌로만 자동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출금 동의를 진행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 징수결의 종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회계와 징수결의 종류는 같습니다. 징수결의는 여기 나와 있는 징수 대상자들의 납입금을 징수하기 위한 결의도 있고 거래처에서 징수하는 결의도 있고 전입금에 대한 결의도 있습니다. 또 조정결의는 해당 수납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 징수결의를 취소하지 않고 조정결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혼합 반환 결의는 말 그대로 과수납 또는 오수납이 발생해서 수납자에게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수입 과목 경정 결의, 또 차년도로 2월하는 2월 결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불납 결선 결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징수 결의, 조정 결의, 과혼합 반환 결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입 재원별로 어떻게 징수하는지에 대한 징수결의 방법입니다. 먼저 전입금 징수결의입니다. 전입금 징수결의는 보조금 및 지원금 재원에서 진행하는 징수결의인데요. 교육청에서 교부된 전입금은 그 자료가 에듀파인에 반영되어 있어서 징수결의 작성 시에 그 자료를 선택해서 징수결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으로 징수결의를 진행하면 결제 완료와 동시에 수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납 처리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일반 징수 결의는 수익자 부담이 아닌 재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입금 이외에 수익자 부담 대상이 아닌 모든 거래처 징수를 말합니다.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는 수익자 부담 재원에서만 진행을 하고 수익자 부담 대상만 가능하며 수납자 정보 관리에 등록된 대상을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네, 그럼 이제 자동이체 수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수납 외에 자동이체인 CMS와 EFT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유치원에게 맞는 수납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CMS와 EFT의 차이점이나 장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MS는 온라인에서 대량 자금 이체, 자동이체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진행되는 CMS는 사립유치원의 모계좌 은행과 학부모님의 계좌 은행이 달라도
출금 동의, 또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EFT의 경우는 CMS와 같이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자금이체를 진행하지만 유치원의 모계좌은행과 학부모님의 계좌은행이 동일하지 않으면 출금 동의 또 자동이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CMS는 은행이 달라도 출금이체나 자동이체가 가능하겠지만 EFT는 계좌의 은행이 동일해야지만 출금 동의와 자금이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EFT의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차이가 있고 EFT의 경우는 지급이 가능해서 과원합 반환이나 실시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CMS로 수납하고 EFT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 유치원에 맞는 수납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수입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징수결의한 만큼 수납 처리를 해서 미납액과 과원합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수입의 목표입니다. 징수결의를 너무 많이 했다면 조정결의로 감액을 해야 하고 징수결의를 적게 했다면 조정결의로 증액을 해서 수납해야 합니다. 만약 징수결의는 맞는데 수납을 더 많이 했다면 과원합 반환을 진행해서 결국 징수결의액과 수납액이 같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수입에 대한 사립유치원 회계와 학교 회계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큰 차이라고 하면 학교 회계의 경우는 다수의 수납자에 대한 학적 정보와 기본 정보를 일괄 수정할 수 있고 또 징수나 조정, 반환, 그리고 이월 결의를 일괄로 진행할 수 있으나 사립유치원 회계는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학교 회계의 경우는 수납자의 편리를 위해서 다양한 수납 방법과 반환 방법이 존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서 수납은 직접 수납을 포함해 EFT와 금결원 CMS, 반환은 직접 반환과 EFT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징수와 수납 처리를 하기 위해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한지 기준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 정보의 학년반 정보 관리입니다. 유치원의 학년과 반을 만들어야지만 유치원생들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학년 정보 탭에서 학년명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고 팝업 안에서 행 추가를 하고 학년 구분을 선택하시고 학년명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전년도와 학년명이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 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년명이 추가되면 학년 정보에서 행 추가를 통해 필요한 만큼 학년명을 추가하고 저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연도 복사 버튼으로 전년도 학년 정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년 정보는 학년명을 이전 연도 복사하거나 이전 연도와 동일한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년의 반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반정보 탭을 선택하고 동일하게 반명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팝업 안에서 행 추가를 하고 반명을 만들고 저장합니다. 반명도 이전 연도와 동일하다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화면에서 학년을 선택하고 행 추가를 통해 필요한 만큼 반을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참고로 학년별로 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3세를 선택하고 행 추가해서 저장, 만 4세 선택하고 행 추가해서 저장, 또 만 5세를 선택하고 행 추가해서 저장.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학년에 반을 추가하고 각각 저장을 해야 모든 학년에 올바르게 반이 적용됩니다. 간혹 학년반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를 받는데요. 학년을 선택하고 행 추가한 다음에 저장하지 않고 학년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학년반만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학년별로 저장까지 진행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반명을 이전 연도 복사했거나 동일하다면 반정보도 이전 연도 복사가 가능합니다. 학년반을 등록하셨다면 납입금을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하는지 납입금 정보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금 정보 관리는
행을 추가해서 납입금명을 입력하고 납입금 구분을 선택한 후에 예산 과목을 선택해서 저장합니다. 에듀파인의 모든 항목을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별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필수 입력값이라는 뜻으로 별표 표시가 있는 납입금명, 납입금 구분, 회계 구분, 예산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납입금액은 필수값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저장이 되겠지만 납입금을 만들 때 납입금액을 넣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납입금으로 징수 결의를 할 때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매번 고정된 금액으로 징수 결의를 한다면 납입금을 입력하고 납입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금 정보 관리도 이전 연도 복사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도에 납입금을 만드셨다면 2021년도에는 복사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납입금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관리의 수납자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자 관리는 수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에듀파인에서 수납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대량의 원생들을 등록할 때 엑셀로 등록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납자 정보 관리에는 버튼들이 많은데요. 처음에는 숨겨져 있어서 버튼보기라는 삼각형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펼칩니다. 제일 윗줄에 엑셀 등록이라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엑셀 등록을 누르시고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모든 엑셀 업로드 기능은 서식을 제공합니다. 엑셀 업로드하는 팝업에서 항상 서식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가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엑셀 업로드를 위해서 서식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첫 번째 행에 입력해야 될 항목만 나오고 전부 비어있는 엑셀 파일을 받게 됩니다. 엑셀을 작업할 때도 별표가 있는 항목도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지만 진행됩니다. 학년부터 주민번호까지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고 보호자 이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호자 이름부터 필수값은 아니지만 수납자를 엑셀 업로드할 때 같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 이 내용을 입력할 때는 개별적으로 학생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괄로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수납자 정보를 등록할 때 엑셀에 같이 입력해서 업로드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함께 관리하고자 한다면 엑셀 작업할 때 같이 입력해서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13자리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하이픈을 입력하지 않고 13자리를 입력해도 되고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학년반은 반드시 기준 정보인 학년반 정보관리에 등록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엑셀 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팝업 안에서 서식 업로드라는 버튼을 누르고 엑셀의 내용을 팝업에 업로드 진행하는데요. 반드시 검사를 통해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로드된 내용을 확인하고 검사를 통해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 오류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다면 저장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팝업 창에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류를 엑셀에서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하거나 오류가 많지 않다면 팝업에서 직접 수정하고 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학년과 반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학년반 정보관리에 등록한 학년명 또는 반명이 이 엑셀 파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기 때문에 글자뿐만 아니라 띄어쓰기까지 다르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검사를 완료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원생들이 일괄적으로 업로드됩니다. 네,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엑셀로 업로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대량의 학생이 있으면 엑셀로 등록을 하겠지만 회계 운영 중에 새로운 원화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직접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이 버튼 보기를 클릭하시고 대상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수납자를 추가할 수 있는 팝업이 열립니다. 그러면 팝업 안에서도 별표가 있는 필수 항목들은 빠짐없이 입력하고 학적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납입 계좌 정보를 작성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추가된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수납자 정보관리에 많은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기본 정보가 누락으로 표시되고 지금 추가한 학생은 정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차이는 오른쪽에 보시면 납입 정보라는 구분이 있는데요. 수납자를 등록할 때부터 납입 정보를 입력하면 기본 정보가 정상으로 표시되고 납입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누락으로 표시됩니다. 참고로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계좌 정보나 개인 정보 동의 등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를 검색할 때 상단에 유화 성명을 찾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화가 많은 경우는 유화 성명을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자가 납입한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 여부의 경우는 개별적으로도 등록을 할 수 있겠지만 일괄로 등록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조회한 후에 일괄 등록할 대상자를 모두 선택해서 버튼 보기를 클릭하고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 여부 일괄 등록이 조회되면 여기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일괄 등록을 진행합니다. 네, 수납자 등록이 완료되면 수납자의 계좌 정보를 수집해서 등록한 후에 출금 동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금 동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금 동의는 학부모 계좌에서 유치원 계좌로 자동이체 동의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우선 출금 동의 처리 절차입니다. 유치원생의 계좌가 등록되면 계좌가 맞는지 출납원에게 확정 요청을 하고 출납원은 계좌 확정 관리에서 확정을 처리합니다. 확정된 계좌로 은행에 출금 동의 요청을 하는데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의 신청 대상자에서 신청 데이터 전송을 진행한 다음 결과가 적용되면 사용자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때 출금 동의는 이용기관별로 1일 1회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대상자가 있다면 일괄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만약 신청 데이터 전송 후에 재전송이 필요할 경우는 금결원에 전송된 데이터를 취소하고 신청 데이터 취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먼저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납자의 계좌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원생들이 등록되면 여기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서 원생들이 조회되고 수납자 정보 관리에서 수납자 계좌를 등록했다면 이 메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납자를 등록할 때 계좌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는 개별적으로 등록하거나 엑셀로 일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에듀파인에는 개인정보와 제3자 정보 제공이라는 값을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와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출금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부모에게 이러한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는 유치원에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에듀파인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 입력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서 조회한 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Y를 선택하고 제3자 정보 제공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수납자 계좌 정보가 등록되면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는 출금 동의를 진행하는 메뉴인데 여러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 등록한 계좌 정보는 신청 대상자 탭에서 조회됩니다.
정보가 입력된 대상자를 조회하고 대상자 계좌 정보를 확인 또 수정해서 저장하고 출납원에게 계좌에 대한 확정 요청을 진행합니다. 확정 요청은 최초 1회만 진행하고 계좌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다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확정 요청을 하면 이 정보는 계좌 확정 관리에서 조회됩니다. 계좌 확정 관리는 출납원에게 보이는 메뉴이기 때문에 출납원이 확인하고 대상권을 선택한 다음 확정 처리를 해주시면 출금 동의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시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로 이동합니다. 신청 대상자 탭에서 확정 상태가 확정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기 위해 신청 데이터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전송 팝업창이 조회되는데요.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수납 방법에 따라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팝업이 조회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 데이터 전송은 이용기간 번호별로 1일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출금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금 동의를 진행할 모든 대상을 선택하고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면 신청 대상자 탭에 있던 자료는 신청 후 대기자라는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합니다. 금융기관의 파일이 전송돼서 은행에서 처리를 하면 그 결과가 에듀파인에서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 결과 파일이 적용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송하고 나서 D+1일에서 D+2일 후에 결과 파일이 적용되면 사용자 탭에서 출금 동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탭에서 조회되는 원생은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진행 이후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명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출금 동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 후 대기자에서 신청 데이터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금 동의는 하루에 한 번 출금 데이터 전송을 진행하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불가하며 또 신청 데이터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취소 후에 수정해서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그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대기자 탭에서 취소 대상자를 선택하고 신청 데이터 취소 버튼을 클릭해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데이터 취소 시에 이전 전송 화면에서 조회됩니다. 신청 데이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청 데이터 전송과 해지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 데이터 전송을 취소하면 신청 대상자 탭에서 또 해지 신청에 대한 신청 데이터를 취소하면 사용자 탭에서 조회됩니다. 신청 데이터 취소 시에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금융결제원의 유선으로 취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에듀파인의 신청 데이터 취소 버튼을 클릭해야 은행과 에듀파인 모두 올바르게 취소가 됩니다. 금융결제원의 유선으로 취소하지 않고 에듀파인에서만 데이터를 취소하게 되면 에듀파인에서는 전송이 취소돼서 다시 신청 대상자로 돌아가는데 은행에서는 이미 파일이 연계됐기 때문에 출금 동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또 금결원의 사용자 번호와 에듀파인의 사용자 번호가 상이해서 이체 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데이터 취소라는 기능을 이용하기 전에는 꼭 유선으로 취소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탭에서 해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출금 동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출금 동의만큼이나 해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졸업하거나 전출 등으로 유치원에서 더 이상 수납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출금 동의 정보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 탭에는 해지자 상태 변경, 또 해지 후 등록 신청, 해지 신청 이렇게 총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각각의 버튼이 하나의 해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지 신청하는 버튼에 대해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출금 동의를 받아서 사용자가 되었는데 이 원생이 더 이상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용자 탭에서 대상 자료를 선택하고 해지 신청 버튼을 누른 다음 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탭에서 해지 신청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면 사용자에 있던 자료는 신청 후 대기자 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청 후 대기자 탭에서 금융기관이 처리할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이 처리된 결과가 에듀파인에 자동으로 반영되면 해지자로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지 후 등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수납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해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이체로 수납 처리는 계속 필요한데 기존의 출금동의 정보가 바뀐 경우에 기존에 있던 출금동의 정보는 해지를 하고 새로운 출금동의를 진행하는 것이 해지 후 등록 신청입니다. 사용자 탭에서 해지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해지 후 등록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해지 후 등록에 대한 팝업 창이 조회되고 확인하게 되면 신청 후 대기자 탭을 거치지 않고 신청 대상자 탭에서 조회됩니다. 이후에 신청 대상자 탭에서 계좌 정보를 수정하고 확정 요청부터 다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지 신청에서 다음날 결과가 적용되고 적용된 날 다시 새로운 계좌로 신청 데이터를 전송하면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해지 후 등록 신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1일에서 2일이면 새로운 정보로 출금 동의가 완료되기 때문에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 조금 더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지자 상태 변경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해지 신청 후에 오류가 발생해서 더 이상 출금 동의를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이 직접 은행에서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 은행에는 계좌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 출금 동의 해지 신청을 해도 해지된 계좌나 해약된 계좌라는 오류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출금 동의 해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지자 상태 변경을 통해서 해지자로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진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기존에 등록된 수납자들을 진급 처리해서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급 처리는 원생 진급 관리에서 진행을 하고 총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메뉴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해서 진급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현학년 기준 탭에서 조회한 후에 반을 선택하고 진급 입력에 학년과 반 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학년과 반의 입력 상태가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진급 입력에서 대상을 선택한 후에 적용 버튼을 통해 학년과 반, 번호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년의 모든 반의 입력 상태가 완료로 되면 진급 처리라는 버튼을 통해서 직접 진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학년은 같이 진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진급 처리는 학년 단위로 모든 반에 대해서 입력을 완료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졸업 대상 유치원생 중에 미납액이 있어서 관리해야 하는 경우 졸업생으로 진급 처리를 해서 미납금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엑셀로 일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누르면 서식 다운로드 버튼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학적 정보를 조회해서 확인한 이후에 서식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진급 학년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학년과 반 정보는 학년반 정보 관리에 입력된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졸업생들은 진급 대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졸업생을 제외한 상위 학년부터 진급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미납이 있어서 미납 관리가 필요한 졸업생의 경우
또는 1, 2월 수납건이 있어서 교육비 납입증명 제출이 필요한 졸업생의 경우는 엑셀로 일부 원화를 졸업학년으로 진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엑셀 작성이 완료되면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정보를 확인해서 검사 버튼을 클릭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후에 학적 변동일자 또 적용 회계연도를 확인한 후에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진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서식 업로드 후에 반드시 검사 버튼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오류가 있다면 그 내용이 팝업으로 조회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학년과 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서 화면상에서 수정하거나 엑셀에서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급 처리가 완료되면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급 처리를 하고 나서 번호를 변경해야 하거나 또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엑셀 업로드 방식을 통해서 동일 학년으로 진급 처리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징수와 수납 처리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징수 결의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징수 결의는 징수 결의를 하고 수납 처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일개가 생성되고 현금 출납부에 반영됩니다. 일반 징수 결의는 보조금 및 지원금과 급박계 수익 이 두 개의 재원을 대상으로 하며 또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는 수익자 부담 수입 재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징수는 납입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납입금은 수익자 부담금일 때만 선택하기 때문에 일반 징수를 선택할 때 납입금과 차수를 선택하는 화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수는 세입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확정된 예산이 없는 경우라도 근거가 있으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입 예산 관리나 성립 전 예산 관리에서 세입 예산을 요구하고 바로 징수가 가능하며 또 다음 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출의 경우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품위를 할 수 없고 또 확정된 예산 이상으로 품위나 원인행위를 할 수 없지만 수입은 확정되지 않아도 징수가 가능하고 또 확정된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징수결의 작성 화면을 살펴보면 제목과 개요를 작성하고 수익자 부담 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고 처리 구분 또 일자를 설정하신 후에 예산 선택 버튼을 눌러서 예산을 조회하고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만약 예산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또 세입예산 관리에서 해당 목으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징수 결의는 징수 대상이 거래처에 있기 때문에 기관별 거래처 버튼을 누릅니다. 기관별 거래처에서 거래처를 조회하고 거래처를 선택해서 확인합니다. 거래처까지 선택이 완료되면 징수 요구액을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 결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징수결의 작성을 완료하면 징수결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수결의 상태가 결제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징수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정보를 클릭하면 상세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미납액은 수납 요구액에서 수납액을 뺀 차액이고 이후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수납이 완료되면 이 미납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자 부담금도 징수 결의 후에 수납 처리를 통해서 일개가 생성되며 또 장부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 수입의 경우는 반드시 수익자 부담 여부를 예로 징수 결의해야 합니다. 일반 징수 결의보다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는 사전 작업이 더 많습니다. 우선 징수에 대한 대상이 거래처가 아니라 수납자이기 때문에 수납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또 수익자 부담 수입은 납입금이 필수이기 때문에 납입금 정보 관리에서 납입금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에 수익자 부담 수입이 편성되어 있거나 또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어야 수익자 부담 징수가 가능합니다. 일반 징수 결의와 마찬가지로 확정된 예산이 없어도 세입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을 초과해서 징수 결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세입 예산이나 초과 징수한 부분은 차후 추경에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징수 결의는 제목과 개요를 작성하고 수익자 부담 여부를 예로 체크한 후에 일자를 선택하고 납입금, 차수를 선택하고 예산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징수 결의 예산 정보 팝업 창이 조회되고 예산 선택 후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등록한 납입금과 연결되어 있는 예산만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예산이 잘못 연결되어 있으면 예산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올바르게 요구되어 있는지 또 납입금 정보관리에 예산 과목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수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유치원 대상 징수 내역이 조회됩니다. 수납자 정보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원화를 설정한 후에 조회에서 징수 대상 금액을 입력하고 대상자를 선택해서 상세 정보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상세 정보의 내용이 표기되고 팝업을 저장합니다.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한 다음 결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징수결의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네, 일반 징수결의와 수익자 부담 수입 징수결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전입금 징수결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금은 교육청에서 교부된 전입금을 조회해서 징수결의를 작성합니다. 징수결의 작성 시에 상단의 전입금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청에서 교부된 전입금 자료를 조회하는 이런 팝업창이 확인됩니다. 자금 지급 일자를 설정해서 조회하고 해당 전입금 자료를 선택한 후에 예산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징수결의 예산 정보 팝업창에서 조회를 해서 예산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예산 선택을 완료하면 전입금 자료 조회 팝업창에 표기가 되고 징수 요구액을 입력해서 확인합니다. 전입금을 선택해서 입력한 자료가 결의 내역으로 자동 반영되고 이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입금 계좌를 선택하고 결의를 저장하고 결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징수결의 결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수납이 완료되고 별도의 수납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업무 확정 일자는 필수 입력 사항으로 업무 확정 일자 기준으로 수납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 업무 확정 일자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입금 징수를 제외한 모든 징수는 결제가 완료되면 수납 처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수납 처리는 출납 관리에 있는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 메뉴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직접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조회를 하면 결제가 완료된 징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징수 정보가 펼쳐지고 직접 수납 대상권과 스쿨뱅킹 대상권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조회됩니다. 직접 수납하는 방법은 징수 정보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직접 수납 탭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 수납 탭에서 조회한 다음 수납 처리할 대상을 선택하고 입금 계좌를 넣고 수납 금액을 입력해서 수납일자를 선택하고 실행 처리를 하면 됩니다. 수납일자는 곧 일개가 생성되는 날짜이고 현금 출납 후에 반영되는 날짜입니다. 수납일자는 현재 날짜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원 통장에 입금되는 날짜로 수정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잔액의 전체 금액을 수납하는 경우는 수납 금액의 전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수납하는 경우만 수납 금액을 수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편리를 위해서 개선된 사항으로 같은 직접 수납이지만 일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조회한 후에 일괄 수납 대상권을 선택해서 일괄 직접 수납 버튼을 클릭하면 일괄 수납, 직접 수납 팝업 창이 호출됩니다. 일괄 수납 대상권을 체크해서 입금 계좌를 적용한 후에 수납 일자를 지정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수납이 완료됩니다. 이 팝업 창에서 조회되는 내역은 미완료 건만 조회가 되고 현재 취합 중이거나 이체 중인 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완료된 수납건은 직접 수납의 상세 화면, 개인 수납 탭에서 미수납자 체크 해제한 후에 기수납금으로 조회됩니다. 기수납금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수납 일자와 수납 방법, 그리고 수납액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납한 금액은 자동으로 일개가 생성되고 현금 출납부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생성된 일개는 일개 처리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수납한 날짜로 수납한 금액을 클릭하면 일개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이체는 반드시 취합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 취합이라는 것은 모아서 합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건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납입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취합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의 이체 취합 메뉴에서 조회한 후에 징수 정보 펼치기에서 취합 대상들을 선택하고 취합 버튼을 눌러서 팝업이 뜨면 입금 계좌 이용 기간을 확인하고 취합 대상을 선택해서 수납 요청일과 통장 기재 문구 기재 후에 취합합니다. 여기서 출금 동의가 완료된 사용자만 취합이 가능하고요. 출금 동의가 해지를 포함해서 이용기간 코드별로 하루에 한 번만 전송이 가능하듯이 수납 이체도 이용기간 코드별로 하루에 한 번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은 그날 이체가 필요한 모든 건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취합을 하게 되면 진행 상태가 취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전체 또는 진행 중 건으로 조회 시에 취합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체 파일 생성 전이라면 취합 취소도 가능합니다. 취합된 정보는 계좌 이체 처리 메뉴로 이동하게 되고 취합된 날짜로 신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건을 선택한 후에 이체 파일 생성을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호출되고 대상을 선택하고 전송하면 취합된 정보는 금융기관에서 이체가 처리되도록 금융결제원으로 전송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신규에서 이체 처리 중 2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는 금융기관에서 처리가 되어서 결과가 적용되면 완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 결과 파일이 에듀 파일에 연계가 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D+1일에서 D+2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 확인은 계좌 이체 처리 화면에서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일일 이체 현황이라는 팝업이 열리고 조회를 하면 비고란을 통해서 정상 처리됐는지에 대한 여부와 수납이 정상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 또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경우는 다시 취합해서 완료가 될 때까지 이체 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 파일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일개가 생성되고 일개 처리 화면에서 조회하고 해당 일에 일개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입의 조정 결의입니다. 징수를 최초로 작성하고 나서 어떤 사유에 의해 징수 결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때 이 조정 결의를 작성합니다. 징수 결의에 대한 조정 결의는 증액과 감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정 결의 증액 또는 감액 시의 중점 사항을 보면 조정 결의 증액의 경우는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납자의 징수 결정액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3만 원으로 징수했는데 5천 원을 더 걷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이미 작성한 징수 결의에서 징수 결정액을 늘리기 위해 조정 결의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 징수 결의에 징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징수 대상자를 추가해서 증액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징수를 작성했는데 신규 원화를 포함해서 징수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요. 원 징수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체크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결의 감액할 때는 대상자가 선택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조정 대상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선택 박스가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대상자로 무언가 진행 중인지 찾아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감액해야 하는데 이 해당자의 선택 박스가 비활성화 상태라면 급식비에 관련해서 취합 중이거나 또는 이체 처리, 또 다른 결의에 포함돼서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납이 진행 중이거나 과온합 반환 결의 또는 조정 결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이 원생의 결과값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의 증액은 징수결의 목록에서 먼저 조회하고 징수 정보를 선택한 후에 선택 콤보 박스에서 조정결의 증액을 선택해서 수정결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결의를 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고 제목과 개요를 입력한 후에 조정 대상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 안에서 대상자를 조회하는데 이때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으면 원징수에 포함된 원화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대상 콤보 박스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대상 금액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선택해서 옆으로 보내게 되면 대상의 조정 금액이 확인됩니다. 이후에 저장을 진행합니다. 금액 확인, 또 조정결의 작성을 완료하고 저장한 후에 결제를 진행하면 조정결의가 완료됩니다. 이후에 징수결의 목록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의 감액도 동일하게 징수결의 목록에서 진행합니다. 조회한 후에 대상권을 선택해서 선택 콤보 박스에서 조정결의 감액을 선택해서 수정결의 버튼을 누릅니다. 제목과 개요를 입력하고 조정 대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팝업 창이 열리면 조회한 후에 대상 금액을 입력하고 대상을 선택하는데 이때 선택 박스가 비활성화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원화가 취합 중이거나 이체 처리 중은 아닌지 또는 과온합이나 조정 결의를 진행 중은 아닌지 찾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이 된다면 조정 결의 정보로 이동시켜서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장한 후에 결제를 진행하면 이렇게 징수결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입의 마지막 부분으로 바로 과온합 반환 결의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늘리거나 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납자에게 거둔 수납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징수결정액을 초과해서 수납했거나 또 잘못 거둔 경우에 수납자에게 반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온합 반환 결의를 진행합니다. 과온합 반환 결의 시에 주의할 점은 과온합 반환 결의를 작성할 때 조정감액 적용 여부라는 항목입니다. 이 조정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선택하면 반환과 조정결의 감액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 조정감액 적용 여부를 아니오로 하면 징수 결정액은 그대로 두고 또 수납금 반환만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수납했는데 이 원화가 더 이상 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수납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징수 대상 금액도 감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기서 조정 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선택합니다. 또 수납을 스쿨뱅킹으로 자동 이체했는데 학부모님이 계좌 이체로 또 입금한 경우 이때는 징수 결정액은 올바르기 때문에
수납한 금액만 반환해야 해서 조정감액 적용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과원합 반환 결의는 반환 결의를 작성한 이후에 회계통장에서 반환이 되어야 하는데요. 반환하는 방법에는 직접 반환과 EFT 반환 이렇게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반환의 경우는 인터넷 뱅킹 또는 직접 방문해서 반환을 하시고 반환 명령 확정을 해야 되고요. 이 반환 명령 확정을 하지 않으면 현금 출납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과 현금 출납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FT 반환의 경우는 반환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정 처리됩니다. 네, 또 반환을 진행하게 되면 징수결의 목록에서 반환액의 색이 부여되는데요. 색깔로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이 빨간색인 경우 아직 반환 명령 확정이 되지 않아서 현금 출납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검은색인 경우는 반환 명령 확정이 완료되어서 현금 출납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징수결의 목록을 보면 과원화백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과원화백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결의 금액, 즉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금액이 플러스이면 차감된 금액이 미납액이 되고 마이너스이면 그 금액만큼 과원화백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에서 두 명의 대상자가 징수결정액은 0원인데 수납금액만 3만 원씩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올바른 것이라면 징수 결정액을 초과해서 수납 처리되었기 때문에 과원화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관합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반환 결의를 작성합니다. 먼저 조정감액 적용 여부 아니오의 과원합 반환 결의 작성 방법입니다. 조회한 후에 대상을 선택하고 과원합 반환 결의를 선택한 다음 수정 결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목과 개요를 입력하시고 수납 금액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조정감액 적용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해서 과원합 반환 결의를 작성하면 됩니다. 결의 내역에서 반환 대상 추가 버튼을 누르면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확인되고 조회한 후에 대상 금액을 입력하고 대상자를 선택해서 상세 정보로 이동시키면 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창을 닫습니다. 과원합 반환 결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결제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된 과원합 반환 결의는 징수결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과원화백은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반환액이 표시되는데요. 아직 반환 명령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현금 출납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반환을 할 때 통장상에서 반환 처리를 완료한 후에 반환된 날짜를 선택하고 반환 명령 확정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EFT 반환을 진행한다면 EFT 반환이 완료될 때 자동으로 확정 처리가 되고 반환이 완료되면 이렇게 반환액이 검은색으로 변경됩니다. 네, 다음은 과원합 반환 결의할 때 조정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조회하시고 대상 정보를 선택한 다음 과원합 반환 결의를 선택하고 수정 결의 버튼을 누릅니다. 제목과 개요를 입력하시고 조정감액 적용 여부를 예로 표시했는데요. 수납 금액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징수 결정액도 줄여서 최종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환 대상 추가 버튼을 누르고 대상을 조회한 뒤에 대상 금액을 입력한 다음 대상을 선택해서 상세 정보로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개인 반환뿐만 아니라 조정 적용도 같이 하기 때문에 대상 금액에도 마이너스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과 동시에 조정 결의 감액도 함께 이뤄지는 겁니다. 상세 정보가 올바르다면 저장하고 징수 정보를 확인해서 최종 저장하고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의 목록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면 이와 같이 결의 금액과 수납 요구액이 모두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징수 금액을 함께 감액해야 하는데 아니오로 적용해서 결제를 받았다면 조정결의 감액을 따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잘 선택해 주시면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혹시 잘못 선택했더라도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에 반환 명령 확정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반환 명령일이 동일할 경우 징수결의 목록에서 여러 개의 과온합 반환을 같이 확정할 수도 있지만 과온합 반환결이 작성된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건건히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징수 정보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상단에 확정 일자를 입력하고 반환 명령 확정을 클릭해서 확정이 가능합니다. 반환 명령 확정을 하면 이 버튼이 반환 명령 확정 취소로 변경되고 확정한 다음 수정이 필요할 때 취소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납에 관련된 문의 중에 가장 많은 문의가 이제 EFT 수납이나 반환, 또 스쿨뱅킹에 대한 문의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모아봤습니다. 전자자금이체 사전 작업, 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알아볼 내용은 출금동의 진행 방법, 이체 처리 방법, 과언업 반환 이체 방법입니다. 먼저 EFT 사용을 시작한다면 은행에 EFT 사용 신청을 진행하고 금결원을 통해 그 정보가 에듀파인에 연계되는데요. 영업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이용기간 정보관리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상단에 이용기간 코드를 클릭하면 금고계좌 정보에 연계된 계좌 정보가 조회되고요. 계좌 정보가 왼쪽 통합거래처 계좌 정보와 일치한다면 계좌 정보를 선택한 후에 회계 구분을 지정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하단에 출납원 비밀번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수납용으로 구분된 계좌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EFT 과언합 반환 이체도 사용을 하신다면 지급계좌 확인 시에 설정이 필요하고 또 최초 등록 시에는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납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입금 계좌의 대표 이용 기간 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유치원 계좌 관리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계좌 공통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이미 등록된 계좌의 경우는 등록된 계좌의 계좌 선택적 정보의 수납 방법을 스쿨뱅킹으로 지정하고 벤사 구분을 에듀파인 EFT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계좌별 이용기간 정보에 행 추가를 해서 이용기간 정보관리에서 조회되는 이용기간 번호를 입력하시고 사용 여부와 대표 여부를 체크한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CMS를 사용하신다면 금융결제원에서 부여한 이용기간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출금 동의를 진행합니다. 출금 동의는 해지 신청을 포함해서 이용기간 번호별로 하루에 한 번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을 선택해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수납자 계좌 정보 관리에 계좌 정보를 모두 등록하셨다면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에서 확정 요청하고 출납원이 계좌 확정 관리에서 확정을 하면 계좌 확정 상태가 확정이 되고 이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납자 계좌 신청 관리에서 대상 건들을 선택한 후에 신청 데이터 전송을 클릭합니다. 에듀파인 EFT 탭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역이 전송되고 또 창을 닫으면 출금 동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해당 내역은 전송 후에 1일에서 2일 후 사용자 탭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동의가 완료되어서 사용자 탭에서 조회가 된다면 이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수 결의가 완료된 내역을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취합 대상자로 조회가 되고 해당 건을 선택한 후에
취합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합 팝업에서 입금 계좌 이용 기간을 선택하고 통장 기재 문구를 설정해서 취합을 진행합니다. 만약 징수결의에서 통장 기재 문구를 지정했다면 자동으로 지정된 통장 기재 문구가 조회되고 이 문구 내용이 동일하다면 통장 기재 문구 관리에 등록한 내역으로 일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CMS는 직접 입력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취합이 완료되면 이체 취합 및 직접 수납에서 취합 상태로 조회됩니다. 혹시라도 취합을 추가하거나 또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취합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합이 완료되면 계좌 이체 처리에서 이체 대상권을 선택하고 이체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에듀파인 EFT 탭에서 전송하시면 이체 처리가 완료되고 2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EFT 반환 이체입니다. 반환 이체는 지급 이용기간 코드가 있으면 EFT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이체 취합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취합 대상으로 조회하고 대상권을 선택한 후에 출금 계좌 이용 기간을 설정해서 이체 요청 일자를 확인하고 이체 취합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합이 완료되면 반환 이체 처리 목록으로 이동해서 진행 상태를 취합으로 조회한 후에 대상권을 선택하고 통장 기재 문구를 적용합니다. 출금 계좌 이용 기간 선택한 후에 출납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전송하면 반환 이체 처리가 완료됩니다. 반환 이체 진행 상태는 반환 이체 처리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체권을 선택한 후에 반환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입 관리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입 관리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징수결의를 하는데 납입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의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의로 납입금은 조회되는데 예산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문의도 있습니다. 징수결의 시에 조회되는 납입금은 납입금 정보관리에 등록된 납입금이 조회됩니다. 납입금 정보관리에 등록 시에 선택한 세입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진행 방법은 납입금 정보관리에서 행을 추가하거나 이전 연도 복사합니다. 예산 과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세입목으로 세입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등록을 하셔야만 징수결의 시에 납입금 선택 후에 예산 과목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결제가 완료된 징수결의에 납입금과 차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결제가 완료되어도 납입금명 변경 버튼을 통해서 납입금과 차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입금을 변경하여도 예산은 변경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수정하는 방법은 징수결의 목록에서 원징수의 제목을 클릭하고 납입금명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납입금명과 차수가 활성화되고 차수를 변경해서 납입금명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신규 수납자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록된 주민번호라는 알림이 나오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원화를 등록할 때 하나의 주민번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다른 회계연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규 등록이 아닌 진급 또는 학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재입학이 많아서 이런 경우가 다소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는 수납자 정보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보기를 클릭하면 유치원생 조회라는 버튼이 조회되는데요. 등록한 회계연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계연도에서 원화를 조회하고 학적 정보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화면들은 예상 관리와 동일하게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을 추려서 넣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차후에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